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는 강력한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반등세는 지난 밤 사이에도 이어지면서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날은 이제 S&P 500 지수가 CPI, 그러니까 핵심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반등에 나선 겁니다. 이날 나왔던 기대 인플레이션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완화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시장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 게다가 유럽 중앙은행이 이 긴축을 시사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반등을 했고요. 덕분에 달러 강세가 다소 완화된 분위기도 시장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쉬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밤 사이 마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9월 10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로 휴장하는 동안 뉴욕 증시는 3주 연속 지속되던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4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현재 시장이 기다리는 건 바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서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아닌 경제 지표들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상치는 전년 대비 8% 상승, 그리고 전월 대비 0.1% 하락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양상이 보이더라도 이번 달 금리 인상 폭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가에서는 다음 주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연준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됩니다. 이번에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섹터들이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미 상무부가 자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 내 공장으로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새 수출 규정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AMD와 램리서치 등 관련주들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서 마라톤오일, 대본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컸고요. 운송 관련주들도 이날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철도 파업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종목별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리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난주 주가가 3% 이상 올랐습니다. 월요일장에서도 약 1% 올랐는데요.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에 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정제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며 북미 지역의 첫 공장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은 올해 들어서 리튬 가격이 크게 올라 자체 리튬 정제 시설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큐사인 소식도 보겠습니다. 도큐사인은 분기 실적 예상치를 웃돌고 3분기 전망치도 기대를 웃돌면서 9일장에서 10% 이상 크게 올랐는데요. 월요일장에서도 역시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버진갤럭틱은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에 지난주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번스타인은 현지 시간 9일 버진갤럭틱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종전 시장 수익률 평균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7달러에서 4달러로 낮췄는데요. 상업비행 서비스 개시를 늦추고 있고 보유 현금도 계속 소진하고 있는 만큼 주식을 팔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버진갤럭틱 주가는 작년 2월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카바나는 15% 뛰어 올랐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파이퍼 샌들러는 이 온라인 중고차 소매업체가 무시하기에는 너무 저렴하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요. 또 목표 주가는 금요일 종가의 거의 2배에 달하는 73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또 약 1년 전 밸류에이션보다 주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서 심한 저평가 상태다라면서 현재 가격에서 잠재적인 상승 여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약 3% 상승했습니다. FDA로부터 건선치료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위약이나 암젠이 개발한 약품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결과가 나온 후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암젠은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건선 치료제 승인 소식이 들려오자 약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시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도 있는데요. 바로 펠로톤입니다. 조금 전 펠로톤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 CEO인 존 폴리가 사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펠로톤이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장중 7% 상승한 주가는 시간 외에서도 4%가량 상승했고요. 현재는 그 폭을 줄여서 1%대로 상승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공급 불확실성 속에 상승했습니다. 이란 핵합의가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원유 공급 부문에서 우려감이 커진 겁니다. 때문에 국제유가 배럴당 약 87.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2,000달러를 상회하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에 19,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었는데요.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17%가량 상승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1,700달러 부근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시스템 전환인 머지 업그레이드가 임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총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키워드일지 먼저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유로화의 반격. 반갑지 않을 수 없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동안 이제 유로화가 너무나도 좀 약세를 띄었었고 이에 따라서 달러가 굉장히 이제 강세를 또 띄면서 증시 전반에 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근데 유로화가 조금은 이제 반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이날 좀 나왔는데요. 유로화 가치가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추가 긴축에 대한 시사점을 좀 주는 그런 발언들이 좀 전해졌고 그리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좀 포착이 되면서 이에 따른 좀 무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유로화가 전일 대비 한때 1.6% 상승하면서요. 유로당 1.019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에 7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ECB였죠. 여기에다가 분데스방크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조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로화 강세에 좀 기여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공개가 되는 미국의 8월 CPI 지표가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달러를 그동안 좀 지지를 해왔던 미 연준의 강력한 긴축 노선에도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약달러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로화가 이렇게 반등을 보이다 보니까 강달러가 좀 주춤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로화의 반등세는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 좀 약달러가 시연이 되는 것이 증시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정 기대감이 어떤 이 달러 강세에 좀 제동이 걸리는 것, 뭐 결국은 둘 다 좀 얽히고 설킨 그런 이슈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좀 증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데는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만 하더라도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ECB의 더 공격적인 긴축 노선이 달러 가치의 하락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외발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자신이 이제 미국 증시에 다시 한번 업사이드 서프라이즈를 좀 점치고 있는데 여기에 달러와의 약세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주셨듯이 이게 본격적인 유로화의 추세 전환을 좀 의미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경계론이 우세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ING 같은 기관에서도 달러의 미니 조정 성격이다, 어떤 뭐 옵션 포지션상의 좀 조정격이다라고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유로화의 턴어라운드에는 에너지 가격 안정세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또 분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 단기적인 조정, 달러와의 조정으로 좀 보는 것 같고, 추세 전환까지는 또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시장에서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이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이미 꺾였다인데요.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반등하다 보니까. 자, 그럼 뭐가 꺾였을까요? 이날 발표됐었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었는데 설문조사한 결과 인플레이션, 특히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미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은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인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올해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 7월에 조사했을 때가 바로 6.2% 정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5.7%까지 눈에 띄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연준이 이 금리 결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금요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준 위원들은 사실 과거에 집계된, 그러니까 지난달 집계된 인플레이션의 숫자보다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냐 아니면 더 낮아질 것이냐, 이 방향성을 더욱 중요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느끼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시장에 분명히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건 올 한 해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당장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8월 CPI는 과연 어떻게 발표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CPI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월 CPI는 월간 기준으로 0.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난 7월에 8.5%였던 물가 상승률이 이번 8월에는 7.9%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추세대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 그리고 완화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지난 6월에 기록했었던 핵심 물가 지표 CPI 지표가 9.1%였었죠. 이게 1981년 이래 최고치였었는데 이게 바로 정점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아직 CP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될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과연 8월 CPI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것인지 월가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지금 주춤하고 있는 강달러에 따른 원인도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긴축 노선도 좀 강도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인데, 분명히 시장에서는 CPI 지표가 이 전달 대비해서 좀 둔화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서베이를 보더라도 이 같은 점을 좀 시사를 하고 있고요. JP모건은 여기에 더해서 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뭐 본격적으로 또 콜을 남겼는데요. 에너지 가격 안정을 결국은 또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전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했다. 그리고 브렌트유도 배럴당 $100를 계속해서 좀 하회를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라는 점을 입증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한다라고 이 기관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살펴볼 점이, 이렇게 CPI가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선물시장 CME 페드워치에서 보는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전망 같은 경우에는 92%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주 전에는 57%였던 것이 오히려 긴축에 대한, 그러니까 단기 긴축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올라오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연이틀 뭐 반등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8월에 CPI가 둔화하더라도 연준은 긴축 노선은 그대로 지속을 할 것이다. 하지만은 서서히 인플레이션이든 긴축이든
피크아웃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최근에 좀 시장 움직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9월 FOMC에서 이 75bp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놀라진 않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는 뭘까요? 다음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바로 크롬북 안녕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크롬북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어떤 뉴스일까 싶기도 한데요. 네. 크롬북이 이제 뭐 픽셀북이라고도 하고 네네. 구글에서 이제 크롬 OS를 기반으로 한 그 노트북이거든요. 물론 이제 미드엔드 시장을 공략을 한 것으로 또 해석이 되지만은 그래도 또 성능도 굉장히 좋아서 일부 뭐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구글이 이 같은 픽셀북의 신제품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IT 전문 매체 더 버지에서 이 같은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차기 픽셀북을 취소했고 또 관련 개발팀을 해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드엔드급 노트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픽셀북 또는 이제 크롬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신제품이 여전히 좀 유효한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작이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7월 달 정도였나요? 아니면은 이 좀 이전에 이 하드웨어 담당자가 미래에도 픽셀북을 우리는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시장이 2017년 이후에 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숙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또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힌트로 작용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역시 이제 이번 결정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죠.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구글이 앞으로 픽셀북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구글에다가 어떤 의미일까? 뭐 잘 안 팔리는 거를 중단한다고 하면은 또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거를 구글 아니면 알파벳의 하드웨어 매출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업부를 좀 뜯어놓고 보면은 구글 서비스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사업부의 이 하드웨어 매출도 그대로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광고 매출도 포함이 돼 있고 뭐 유튜브 관련 매출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픽셀북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나라고 좀 계산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은 최근까지도 뭐 픽셀 폰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부문이 그동안은 구글에게 조금은 골칫덩이였는데 최근에는 실적이 좀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경영진의 언급이 또 나온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비용 절감 노력이 더욱더 우선이었다. 좀 과감히 정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또한 이 같은 계속되는 비용 절감 노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또 알파벳의 주가의 방향성에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주가가 알파벳도 2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뭐 다행히 최근까지도 제시됐던 월가 주요 기관들의 투자 의견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엔터테인먼트, 뭐 광고 부문, 스트리밍 부문의 밸류에이션, 뭐 펀더멘털,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탑픽을 꼽았는데 광고 부분에서의 탑픽은 아마존이었어요. 하지만 알파벳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145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는 뭐 한 30% 정도의 업사이드를 여전히 점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배달은 자율주행이라면서 이제 우버이츠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자, 우버이츠가 실험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뉴스를 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버의 배달 서비스의 우버이츠가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날 우버이츠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뉴로와 10년짜리 장기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자, 올 가을부터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 그리고 텍사스 휴스턴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 배달 완전 자율주행은 사실 배달 기사가 아예 없고요. 운전자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뉴로라고 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상장사이기 때문인데요.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스타트업이 바로 이 뉴로입니다. 자, 뉴로는 2019년에 소프트뱅크로부터 9억 4천만 달러 정도의 투자를 받기도 했었고요. 2021년 3월에는 치폴레로부터 약 5억 달러의 투자를 받기도 한 월가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물론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지를 보면은 전혀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달 기사도 존재하지 않고요.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자신의 음식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운전자, 기사 없이 배달, 완전 자율주행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올 가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번에 시작하는 서비스는 또 실험적인 것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 우버의 실적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만 우버는 지금 현재 1억 2천만 명에 가까운 활성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활성 이용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버의 주가는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좀 기회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과연 우버에 투자해 볼 만할까? 월가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이 우버 이츠의 자율주행 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소식이잖아요. 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날 또 우버의 CEO가 골드만삭스에서 개최를 한 테크 컨퍼런스에 나섰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전략적 투자가 아닌 부분들은 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이다, 수익화에 나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버 역시도 비용 절감 노력을 할 것이다, 좀 꼬리를 자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인데,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 컨퍼런스도 개최를 했고 그리고 발표 이후에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즉 이 같은 뭐 혁신적인 소식 외에도 비용 절감 노력, 앞으로 또 사업을 간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시장이 좋은 평가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최근에 울프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도 올 하반기 탑픽 중에 한 곳으로 우버를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과 2023년 흑자 전환에 어떤 황금 노선이 깔렸다, significant runway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FCF 지표 역시도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뭐 단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혁신 그런 모멘텀과 더불어서 최근에 우버에 대한 뭐 투자 의견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